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이정은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커피 머신 소리와 함께였어요. 매일 아침 커피콩을 갈고 스팀 소리가 가게를 가득 메우고 유리창을 닦다 보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이 골목을 좋아하게 됐죠. 그런데 8년 전 겨울 제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한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날은 눈이 펑펑 내리던 오후였어요.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 커피 머신을 닦으며 멍하니 창밖을 보던 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젖은 구두, 반듯한 회색 코트, 단정하게 메어진 넥타이, 그리고 은은한 가죽 냄새. 눈가에 살짝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시선은 맑고 단정했어요. 아메리카노 진하게 한 잔 부탁드립니다. 길이 너무 막혀서 잠깐 앉아 있어도 될까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은 박준호 씨였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힐끔 그를 보았어요. 책상 위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확인하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상하게 인상적이었죠. 코트 소매 아래로 보이는 단정한 시계, 손끝을 모아 잔을 드는 동작까지 절제돼 있었어요. 서류를 다루는 손길이 익숙한 사람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피곤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계산할 때 컵받침을 반듯하게 맞춰놓고 빈 컵은 모서리에 정확히 올려둔 뒤 이렇게 말했죠. 수고 많으십니다. 별 의미 없는 한마디였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목소리였어요. 며칠 뒤에도 그는 다시 왔어요. 이번엔 오후 4시쯤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먼저 물었죠. 회사 근처세요? 네. 삼성전자 영업본부 쪽입니다. 외근이 많아서 근처에서 커피를 자주 마셔요. 대기업 영업본부 상무라니 순간 놀랐지만 그는 직함과 달리 겸손했어요.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계약하고 회의하고 숨 쉬는 걸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잠깐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말에 제 마음 어딘가가 흔들렸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묘하게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 후로 오후 4시 전후가 되면 종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마다 제 하루가 조금씩 환해졌어요. 오늘 원두가 다르네요. 예가체프로 바꿨어요. 산미가 살짝 올라오죠? 덕분에 정신이 듭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제 마음속엔 잔잔한 물결이 번졌습니다. 어느 날 폐점 시간이 다 되어가던 저녁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꺼내려는데 그가 다가와 말했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제가 바래다 드릴까요?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의도도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근처예요. 저도 근처까지 갑니다. 태워다 드릴게요. 그의 차는 깔끔했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에 비가 주르륵 흐르는 걸 바라보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죠. 원래 커피를 좋아하셨어요? 네. 예전 직장에서 회계팀에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커피로 버텼어요. 그러다 결국 제 카페를 열었어요. 멋지네요.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날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지만 손끝은 자꾸 떨렸어요. 아직은 낯선 사람인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며칠 뒤 그는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내일 대전으로 갑니다. 이틀 정도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출장 중에도 그는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원두 좋았습니다. 덕분에 회의 잘 끝났어요. 내일 오시면 새로운 케냐 원두로 내려드릴게요. 그거 기대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들르겠습니다. 과장된 이모티콘도 장황한 말도 없었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이 더 깊게 마음에 남았어요. 출장 중이라는 말은 그의 삶의 일부였고 저는 그 바쁜 와중에도 저를 떠올려준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그의 고백은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정은 씨, 다음엔 커피 말고 저녁 식사 어떠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첫 식사는 회사 근처 작은 한식집이었어요. 평범한 갈비찜을 먹으면서도 시간은 유난히 빨리 흘렀어요. 출장이 많으시죠? 네, 일주일 중 서너 번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집보다 호텔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피곤하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커피 한 잔, 밥 한 끼 하는 시간이 있어서 버팁니다. 그의 말은 늘 과하지 않았어요. 직장 얘기를 해도 자랑처럼 들리지 않았고 사소한 일상을 얘기할 때는 편안했죠. 그런 그를 조금씩 믿게 됐고 마음은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어느새 하루 중 그를 떠올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출장지에서 보낸 풍경사진 한 장, 피곤한 얼굴로 오늘 회의 끝이라는 메시지 하나,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던 골목.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오는 그 사람.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커피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는 그의 말. 그 모든 순간들이 작은 온도로 쌓이다 어느새 제 마음을 다 데워버렸어요. 봄바람이 살살 불던 어느 날 그는 카운터 위에 커피값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은 씨. 네. 앞으로 나랑 밥 자주 먹을래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대답을 망설였지만 입술은 먼저 움직였어요. 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더 이상 카페 주인과 손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 몇 달은 조심스러웠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여전히 같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죠. 첫 저녁을 먹은 뒤 저는 매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사람과 눈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에 있던 경계도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쯤 지나서였어요. 그는 늘 출장과 회의를 오가며 바쁘게 살았지만 신기하게도 저와의 약속을 어기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회의가 길어져 약속 시간이 늦어지면 꼭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출장지에서도 하루 한 번은 꼭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전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호텔 체크인하고 쉬다 갈게요. 부산 회의 끝났어요. 내일 저녁쯤 돌아갑니다. 원두 새로 바꾸셨나요? 돌아가면 바로 마시고 싶네요. 출장이 잦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연락은 언제나 제때였고 제 일상까지 챙겨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그는 카페 문을 닫을 무렵 조심스레 말했어요. 정은 씨,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서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았죠.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한참을 뜸 들이다가 차분히 제 손을 잡았어요. 정은 씨, 제 삶에서 이제 당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당신 옆에서 웃고 싶어요. 평생 제 곁에 있어 줄래요? 순간 카페 조명이 뿌옇게 번져 보였어요.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네. 결혼 준비를 하던 중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준호 씨가 부모님을 전혀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친구들이 묻더라고요. 상무님 부모님은 결혼식 안 오셔? 처음엔 저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부모님은 참석 안 하세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연을 끊은 지 오래됐어요. 10년 전 회사 문제로 제가 큰 빚을 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나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오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던 건 그동안 그가 제게 보여준 모든 태도가 한결같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가족은 우리가 만들면 되죠.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회사 동료 몇 명과 제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자리였지만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친구들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죠. 정은아, 진짜 잘 만났다. 상무님 같은 사람 흔치 않아.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신혼 초 우리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매일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행복했어요.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집에 오니 살 것 같네요. 오늘 새로 들어온 원두가 좋아요. 아침에 내려줄게요. 출근 전 커피 향 맡는 건 최고의 호사죠. 결혼 2년 차 아이가 태어났어요. 처음 아이를 아는 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어요. 평소 침착하던 사람인데 눈가가 벌겋게 젖어 있었어요. 정은아 고생했어. 우리 잘 키우자. 그는 좋은 아빠였어요.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먼저 안았고 밤중 수유와 기저귀 가리도 빠지지 않고 도맡았어요. 오늘은 내가 아기 목욕시킬게. 밤에 깨면 내가 대신 안아줄게. 당신은 좀 자요. 출장이 잦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 사진을 받아보고 영상을 주고받는 걸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대기업 영업본부 상무라는 직책은 늘 바빴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지방을 다녀와야 했고 해외 클라이언트와 계약이 잡히면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도 잦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출장을 나가기 전 그는 항상 호텔 예약 내역과 일정을 보내줬고 도착하면 바로 전화를 걸어 잘 도착했다고 알려줬어요. 심지어 하루가 끝날 때마다 회의 끝. 방에 들어왔어요. 잘 자요. 라는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아이 유치원 발표회, 어린이집 소풍, 병원 예약까지.
그는 출장 중에도 꼼꼼히 챙겼어요. 마치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믿었어요. 아니,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집 거실엔 아이 웃음소리가 늘 가득했어요. 주말이면 가족 셋이 손잡고 근처 호수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그는 항상 작은 선물을 들고 왔죠. 오늘은 대구에서 회의했는데 거기 유명하다는 호박빵이에요. 전주 갔다 오면서 한옥마을 앞에서 산 수제비누인데 향이 좋아요. 작은 선물 하나에도 저는 늘 감동했어요. 아이 앞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는 순간 모든 고생이 다 의미 있는 것 같았죠. 출장은 잦았지만 남편은 늘 우리 곁에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세상 누구보다 믿었어요. 그 믿음이 나중에 저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그땐 몰랐어요. 남편과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늘 평온했어요. 출장은 잦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저와 아이를 더 챙겼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를 걸어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렸고, 해외 출장을 가면 시차를 계산해 아침마다 아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빠 언제 와? 이틀만 자고 오면 아빠 바로 갈 거야. 아빠 말 잘 듣고 있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늘 다정했어요. 출장 중에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세상 누구보다 믿었고 믿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건 작년 봄 아주 사소한 우연에서 시작됐어요. 그날은 카페를 정리하다가 남편의 가방을 옮기던 중이었어요. 서류 가방이 평소보다 무거워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퍼가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냥 닫으려다 파일 한 장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흰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글씨.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세 갱신 계약서. 계약자 명의는 낯선 이름이었어요. 한서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회사 관련일 수도 있지. 영업본부 상무니까 접대용 숙소 계약일 수도 있어. 합리화를 하는 제 자신이 스스로도 안쓰러웠지만 그때는 그게 더 편했어요. 파일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방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작은 의심 하나가 마음속에 파문처럼 번졌지만 설마라는 단어로 애써 덮었습니다. 며칠 뒤 부산 출장을 다녀온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다가 주머니 속에서 작은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어요. 호텔 결제 영수증, 도로 주차권, 편의점 결제 내역 모두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 초등학교 앞 분식집 영수증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손글씨로 적힌 메모. 민지 학교 앞.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팀원 딸아이일 수도 있어. 출장지에서 지인 가족을 만났을 수도 있잖아. 억지로 의미를 축소하려 했지만 이상한 불안이 마음속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누웠는데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민지라는 이름이 귓가를 맴돌았고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짙게 드리웠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허무하게 찾아왔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오늘 민지 발레 발표회 꼭 와야 돼. 애들이 기다려. 이번 달 생활비는 제때 보내줘. 학원비 밀렸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을 터치해 메시지를 열자 대화창 맨 위 프로필 사진 속에 낯선 여자와 아이 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보였어요. 그 아이들의 눈매는 제 아이와 똑같았어요. 숨이 막혀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손끝부터 머리끝까지 얼어붙는 느낌.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세계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 앞에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이거 뭐야? 남편은 화면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나 이혼한 적 없어. 그 집은 그대로야. 머리가 멍해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마치 오래된 비밀을 토해내듯 그는 덧붙였어요. 서연이는 내 아내야. 민지랑 현우 내 아이들이고.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무너졌어요. 6년 동안 믿었던 사람, 함께 울고 웃고 아이를 키워온 사람, 저에게 단 한 번도 의심할 틈을 주지 않았던 사람. 그 모든 게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새벽까지 울었어요.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계속 쏟아졌어요. 남편은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정은아, 제발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 널 사랑한 건 진심이야. 하지만 그 집을 버릴 수가 없어.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사랑? 사랑하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었어?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 난 당신 인생에서 그냥 세컨드였던 거야? 그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사람의 침묵이 대답보다 잔인했어요. 창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어오는데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믿었던 모든 순간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어요. 출장지에서 보냈던 짧은 메시지들, 호텔 예약 캡처, 아이를 품에 안고 웃던 그의 얼굴. 모두가 거짓이 아니었는데 결국 우리 삶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사랑도 믿음도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남편의 고백 이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고 눈을 감으면 지난 6년의 장면들이 부서진 유리조각처럼 날카롭게 스쳐 지나갔어요. 출장을 간다며 웃던 그의 뒷모습, 호텔 도착했다며 보냈던 캡처 화면, 아이를 품에 안고 아빠 왔다며 웃던 얼굴. 그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지만 진실은 거짓보다 더 잔인했어요.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늘 침착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죠. 정은아, 제발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 널 사랑한 건 진심이야. 저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랑? 사랑하는데 이럴 수 있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서연이랑은 사실상 끝난 사이였어.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별거 중이었어. 근데 아이들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리를 못했어. 민지랑 현우가 너무 어렸거든. 그래서 법적으로 아내가 있으면서 나랑 결혼을 해? 미안해. 혼인신고만 조금만 미루면 된다고 생각했어. 회사 상무라는 자리에서 스캔들이 나면 안 되니까. 세금 문제도 얽혀서 당장 신고를 못한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 네가 믿어줄 거라 생각했어.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믿어줬지. 난 당신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 근데 결국 난 당신 인생에서 아내가 아니었네. 그냥 세컨드였네.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보다 더 잔인했어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작은 회의실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머릿속엔 여전히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이 아이 문제와 회사 규정을 이유로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변호사의 말은 제 세상을 또 한 번 무너뜨렸어요. 정은 씨, 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남편이 아이 문제 때문에 기다리자고 해서.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고 정식 이혼 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순간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어요.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라 그 사실의 의미를 처음 깨달은 거였어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변호사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혼 관계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몰랐던 현실이 한꺼번에 목을 조여오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아내인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작은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묻더군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목 끝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어떤 거짓으로부터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필요한 대화만 문자로 주고받았어요. 아이와 저, 우리 둘의 삶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마지막으로 찾아와 애원했어요. 정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법적인 문제만 정리되면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랑 우리 셋이 다시 가족으로 살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나한테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믿었고 당신을 아내로서 받아들였지만 당신은 내 인생에서 진실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난 다시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속 마지막 미련까지 무너져 내렸어요. 새로운 시작.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쓸 수 없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위자료만 청구했고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첫날 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 둘이 사는 거야? 응, 우리 둘이. 둘이라서 더 좋아. 아이의 웃음에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거짓을 벗고 다시 시작하는 삶이 두렵지만 조금은 자유로웠어요. 다시 카페의 아침이에요. 커피 머신을 예열하고 유리창을 닫고 첫 손님을 기다리는 손길이 조금은 떨렸지만 숨은 더 깊어졌어요. 문이 열리면 종소리가 울릴 거예요. 언젠가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다른 손님이 서겠죠. 커피는 여전히 뜨겁고 첫 모금은 혀끝을 데이겠지만 사랑이 심장을 태우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아이와 저 이제 둘뿐이지만 저는 압니다. 둘이라서 더 강하다는 걸.